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 모시고 북한 이슈부터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계속 들어서 이제 북한의 움직임이 이제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전선에 배치됐다.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전사했다. 이런 얘기부터 아직 전선에 배치되지는 않고 훈련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혼재돼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두 시장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측에서는 한 8천 명 정도가 러시아 본토에 전개됐고 이제 꾸르스크 전투 등 여타 축선에서의 전투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관측도 있고요. 아직 시작. 예,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들어갔고 예. 마찬가지로 아직 훈련 중이라는 의견도 있고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일정 부대가 급습을 해서 한 명 빼고는 다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예. 어쨌든 분쟁 당사자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아직 북한군의 꾸르스크 전투 참여나 혹은 예. 우크라이나의 본토에 대한 참전 여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토에 러시아 본토에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일부분은 현재 들어가 있지만 예. 아직 본격적인 교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먼저 합니다. 아직은 실전 최전선 그렇죠. 실전 실전은 전투에 아니다. 배치는 아직 안 됐다. 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임박한 거는 임박한 맞다. 상황이다. 네. 예.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북한군 영상 막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예. 보도가 됐잖아요.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예.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Russi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are exposed to and threatened. We will make unnecessary decisions in full conformity with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저는 자신감이 있는데 저도 잘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스치는 사랑하는 중국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시고 10월 31일 아침 동아국 전략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서 획기적 리정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예, 지금 이제 영상이 이제 중간에 지나갔는데 그 북한군 이제 부상당한 이렇게 막 붕대 감고 있는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근데 이제 북한 말인 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억양이 조선말 억양이 좀 들리는데 실제로 이 병사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서 다 죽고 자신은 전우의 시체 밑에 숨어서 용케 생존했다라고 이 털어놓는 저 육성이 실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아니면 과거 다른 영상이 저렇게 들어온 건가 이게 헷갈려요. 일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당국, 물론 북한 당국은 파병 자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영상이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저 영상을 이렇게 획득해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즘에는 뭐 심리전, 나아가서 인지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만큼 이제 북한군 참전이 임박했고 그래서 북한군의 어떤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론을 좀 몰아가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군이 저런 영상을 찾아내서 그렇죠. 저거를 이제 북한 파병돼 있는 북한군의 네.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네. 퍼뜨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무기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할 거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원하는 건 이제 방공망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예. 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유와 후속 협력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특사를 우리 측에 이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정보 공유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 지원과 관련된 뭐 다양한 의제들을 열어놓고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토의가 그리고 협력이 진행이 될 텐데 네. 역시 세간의 모든 관심 사항은 북한군의 파병을 계기로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K 방산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자체가 그동안에 전례 없었던 남북한 대리전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러시아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레드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위협으로 또 이렇게 좀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좀 의지를 좀 보고 있는데 예. 그것은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보여줄 군사 협력의 수준과 예. 또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제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갖고 싶어하는 이를테면 이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예. ICBM 재진입이라든지 SLBM 능력 그리고 나가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갖기 위한 소형 원자력 같은 예. 이런 기술들까지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살상 무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 지원은 아니지만 참관단 정도는 보내야 한다.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분분합니다. 네, 참관단이 가야 좀 북한의 동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참관단도 어쨌든 파병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관단은 파병은 아니죠. 파병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 어떤 예를 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러면 병사들을 보내는 참관단에는 그렇죠. 전투 병력이나 혹은 뭐 재건 병력이나 예. 공병이나 혹은 의료 지원이나 순수하게 그러니까 파병은 군부대가 모체가 돼서 가는 것이고요. 군인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파병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고. 네,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우리는 이제 모니터링 단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전투 목적이나 재건 목적이나 혹은 목적으로. 예. 군 의료 지원 목적이 아닌 다른 이제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임무이기 때문에 예. 파병과 그리고 파견은 분리돼야 되고 그 법적인 어떤 사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제 여권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네. 여권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 내란 이런 위협들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국 외에 제3국의 유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또 신체에 어떤 예. 위험이 끼치게 되면 이 여권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여행 금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 예외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라든지 보도라든지 혹은 긴급한 예.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와 나아가서 외교 안보 임무와 같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예. 추천을 받아서 혹은 승인을 받아서 국가 이익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엄연하게 파견과 파병은 다른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뭐 그동안에는 약간 제3의 이슈에서 이걸 좀 들여다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국과 우리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북한군이 파병을 결정을 했고 예. 예. 또 최근 이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의 응답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군의 파병을 예.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에 대응한 어떤 우리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 그것은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고 예.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에서의 어떤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범정부적인 모니터링 단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 단이라고 우리는 이제 호칭을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 이제 파병 나간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했을 경우에 일종의 치조 신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체포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의 신병 인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 조사 이런 걸 위해서 우리의 뭐 국정원 요원이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우리 군 당국의 뭐 그런 조력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정보사 관계자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우크라이나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큰 틀에서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 최근 이제 뭐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 어쨌든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지는 않고 더 많은 자국의 포로 우크라이나 장병을 교환하겠다? 되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교환 수단으로. 러시아 군과 이렇게 교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포로로 생포될 앞으로의 북한군 장병에 대한 어떤 합동 신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측보다는 우리가 보다 많은 경험과 그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에서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 이니셔티브에 우리가 상당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자꾸 너무 소설 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른바 뭐 폭풍군단이다. 우리 이제 과거에 영화 시리에 나왔던 11군단. 예. 굉장히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 당국도 정말 북한군의 어떤 특수부대의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정도라든지 또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뭐 한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3일 만에 끝내는 그런 뭐 특수 작전 계획도 세웠다는데 그런 어떤 작전 정보 같은 것도 사실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획득이 될 것이고요. 예.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니터링단의 임무도 사실 뭐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예. 부가적으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별도의 실익까지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궁금한 게 왜 우크라이나는 우리 측에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공용 무기를 원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세가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외신 보도가 진짜 많습니다. 그거는 뭐 러시아의 막강한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 공격으로부터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취약한데 왜 공격용이 아닌 방공용 이 무기를 우리 한국으로부터 좀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 우리 한국 측에 이제 무기 지원을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과 러시아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인도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 이런 이제 재건과 회복을 위한 그런 측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바뀐 겁니다. 북한군이 파병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조력을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당장 가장 기묘한 무기가 예를 들면 155mm 포병 탄약입니다. 네. 그렇죠. 러시아는 하루에 뭐 많게는 10,000발, 뭐 적게는 7,000발 가까이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155mm 탄약이 되겠죠. 그거 한 7분의 1도 미치지 못하게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그런 모든 무기들을 당장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고요. 예. 그것보다 조금 그래도 방어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궁이라든지 휴대용 유도미사일 현궁이라든지 천궁 나아가서 뭐 비호 복합 같은 이런 K방산의 우수한 무기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우리 측의 입장과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대량의 뭐 이란으로부터 받은 샤헤드 136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성능 개량한 계란2라고 하는 이것을 엄청나게 무차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방공망이 취약한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강점이 있는 K방산 중에서 방공 체계, 대드론 체계를 아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처지도 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이해하고 있는 네,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한 걸 보면은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어디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자기들은 소상히 다 알고 있다. 너네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허락만 한다면 그 북한군 지금 훈련받고 있는 지역에 공격을 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뭐 에이테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영국이 갖고 있는 그 뭐죠? 이렇게 스톰 스톰 섀도우, 섀도우, 예. 미사일. 그걸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받고 있는 본토를 공격할 북한군을 수 있다. 때리면 그렇죠. 끝난다. 네네. 허락해 달라. 근데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안 된다. 러시아 본토로 때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예. 사실 그간의 타우루스 미사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타우루스. 전술지대지 탄도탄 미사일, 그게 에이테크스, 예. 독일이 지원하고 있는 아이리스-T 미사일, 그다음에 스톰 섀도우, 영국, 예. 프랑스 같이 만든 이런 미사일들인데요. 최소 뭐 250k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또 순항 미사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타격 효과가 좋은 장거리 미사일들인데요. 문제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측에 그것을 지원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말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원래 우크라이나 지역 안에서만 써달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받은 그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혹은 모스크바를 타격을 하게 되면 확전 위험이 있고 나아가서 확전 위험이라는 게 핵 전쟁 위협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북한군 파병 전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원래 입장에 더해서 북한군을 더해서 이제는 북한군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역시나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도 통제가 안 될 예. 경우에 이게 또 확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있으나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이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러시아 본토인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을 우리 한국이 지원한 150mm 포탄이라든지 뭐 우리는 지금 이제 공격용 무기를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뭐 공격용 미사일을 그렇죠. 제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이 우리 한국군의 이 무기로 이 쿠르스크 북한군을, 지역에 있는 북한군을 때릴 공격.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대리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맞붙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이 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어쨌든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되 예.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의 수준을 먼저 좀 따져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예.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민감한 기술까지 북한에 줘서 예. 그게 북한의 어떤 즉각적으로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면 그 우리한테 위협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예.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돕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파병도 파병인데 북한에 또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 화성 19형이라고 북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완결판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긴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고도 하고요. 어느 정도 위협 수준이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까? 일단 북한 당국에 의한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면 ICBM의 최종판, 끝판왕.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거기에 어떤 뭐 핵탄두를 탑재해서라도 당장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인데요. 예. 예. 지적하신 대로 엊그제 이제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아침에 이제 발사한 것은 화성포 19형이 되는 것이고 예. 1년 전에 이제 발사했던 게 화성 18형인데 예. 이것들의 좀 능력과 재원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화성 18호의 경우에는 이제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최대 6,648km를 예. 찍고 그러고 이제 한 1,000km 정도 날아간 것이고 네. 올해는 7,687km를 오.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00km 정도를 비행을 한 예.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본다면 15.6%의 거리가 증가했고요. 예. 또 비행 시간도 작년 같은 경우는 4,291초를 비행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5,156초를 비행함으로써 20초 정도 그 비행 시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사거리가 연장됐다. 그리고 상당히 유력적인 탄두를 이렇게 아마 다탄두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단 예. 미국 본토를 그렇죠. 타격하는 건 충분히 타격할 충분한 수 있는 사거리가 됐다. 일정 부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만 예. 아까 이제 우리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작년 화성 18형 같은 경우는 탄두 부분이 약간 뾰족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탄두가 탑재될 가능성에 하나의 탄두가 탑재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뭉툭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 다탄두를 좀 이렇게 검증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무게가 실리는데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그리고 검증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런 군사 신기술들을 좀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번에 공개된 화성포 19형 이 기술도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ICBM의 실제 정상 각도로 발사하고 예. 또 그것을 이제 미 본토까지 타격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또 그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위성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될 텐데 예.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사항은 작년에도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보스토친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 예. 군사 정찰 위성 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ICBM을 19형 발사했고 최종 완결판이 이제 쏘아 올려진 것이고요. 예. 이후에 이제 후속 도발은 군사 정찰 위성이 될 텐데 예. 아마 군사 정찰 위성에서 이미 뭐 작년에 발사해서 실패했던 그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과정에도 네. 러시아의 기술 조력 내지는 기술이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 북한 당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미 대선 전후에서 다시 하게 된다면 네. 거기에는 보다 더 많은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서 손을 탈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음 주니까 진짜 코앞이잖아요. 미 대선 앞두고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뤄졌고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한 이유는 미국을 노린 건지 아니면 이번에 파병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다 아니면 또 북러 협력에 좀 협조적이지 않은 중국을 겨냥한 거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미 대선 그리고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예. 정책 공조 저는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북한대로의 미 대선을 고려한 시간표대로 저런 저강도 고강도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예. 이번에 또 저렇게 이제 화성 19형을 쏘아 올린 시기를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러시아 본토에서 전략 핵 3축 또 훈련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ICBM이라는 것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고도의 정책 공조를 이어가면서 미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 고각 발사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근데 ICBM이 갖는 이 뭐랄까 그 파괴력, 위험, 무서움은 대기권을 바깥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을 하나 재진입하는. 들어올 때 그래서 그렇죠. 요격이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기술 단계까지 가야 그게 굉장한 실질적 위협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고각 발사만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대기권을 벗어났다 다시 들어오는 기술까지도 확보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당국은 아직 그 단계는 네네. 아니다라는 판단을 네.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필요한 기술적인 어떤 조건들을 예.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하는데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비록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또한 아직까지는 대기권 재진입까지 그래서 그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만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 또한 보고 있는데 예. 그 또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의 파병을 통해서 앞으로 후속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아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이제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게 된다면 지금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은 이제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 이 지금 발사체도 그렇죠. 갖고 있고 그 발사체가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할 수도 있다. 이러면 정말 실질적으로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제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곧 7차 핵실험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북한의 저런 뭐랄까 막무가내식 도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없어요. 예, 이게 아마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예. 글로벌 리더십의 모든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러시아와 북한의 이 동맹을 넘어선 그야말로 혈맹의 관계가 러시아도 참 부담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또 러시아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북한을 돕게 된다면 예. 앞으로 뭐 향후 10년간에 북한의 이제 이 핵 능력도 상당히 고도화될 텐데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뭐 이제 불법적 야합이라는 예, 표현을 예. 쓰기도 합니다만 이 협력이 시작된 상태고요. 아직은 초보적인 상태고 그리고 미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또 가장 큰 변수는 천년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이 또한 일몰 관계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 북한의 관계라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과 또 뭐 갈 곳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초조함이 만들어낸 일종의 전략적 화약연화이기 때문에 전략적 화약연화의 일몰 관계의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데 예.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은 집중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폭주하는 북한을 어떻게 멈추어 세울 것인가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 스스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이제 신변 경호를 강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김주애로부터의 이제 승계 작업도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거겠죠. 이제 뭐 그게 급해진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 또 북한군 파병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 그 속에서 자칫 내부에서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 또 그런 불안감을 실제로 좀 많이 느끼는 건가요? 그래서 신변 경호를 강화한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어제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한 이 신변 경호를 굉장히 격상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 왜 이렇게 격상을 하고 있을까? 결국 뭐 초조함을 반영하는데 왜 초조하냐 이거죠. 일단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의 어떤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 과거처럼 내부성이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고 지금 또 4대 세습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또 자강도 양강도에서 대규모 홍수가 났는데 뭐 딱히 당이나 또 북한 당국 차원에서 그 인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고요. 뭐 경제는 계속 저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파병이라고 하는 큰 카드를 던졌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마저 얘기해버리면 민심은 물론이고 이제 군심까지 흔들렸을 때 이 또한 굉장히 그 북한 내부적으로 큰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대한 경호를 격상을 그래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날렸다고 북한은 주장하지만 무인기가 막 있고요. 평양 상공에 돌아다닌 걸 확인했으니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고 또 실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 1000km 이상 무인기가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뭐 그 이상 날아갈 수 있고 해서 언제든지 이제 무인기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위협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호 격상도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